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결국은 학교 내에 있는 그 DEI 정책 전담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DEI 잘 아시죠?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뭐 포용성 관련된 정책, 민주당이 많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인데, 자, MIT는 최근에 그 DEI 전담 부서의 운영을 중단하고 또 DEI를 담당했던 그 부총장 직책이 있었는데 그 직책도 없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MIT는 그러면서 공식 발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18개월간의 그 업무 내용, 그 업무 기반을 평가를 해본 결과 DEI의 그 전담 부서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내용과는 별개로 이 학교 내에서는 결국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그런 조치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IT가 그 하버드 대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MIT가 미리 선수치고 백기를 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MIT의 이번 결정은요 다른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뭐 하버드도 그렇습니다만은 MIT라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아니 어쩌면 MIT가 다른 대학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네. 실제로요, 그 버지니아 대학은 이미 지난 3월에 그 이사회 투표를 통해서 이 DEI 사무국 해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미시간 대학교도요. 그 역시 교내 그 DEI 관련된 전담 사무국을 해체 또는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MIT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네, 어찌 보면 뭐 MIT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일부 대학들은요. DEI 그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변칙 대응인데요. 일단 뭐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노스 이스턴 대학교는요. 이 DEI 사무국직을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DEI 사무국이 아니라 Belonging in Northeastern 이라는 그 약간 애매한 이름으로 전담 부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재브랜딩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DEI 부서를 없애고 Belonging in Northwestern이라는 부서로 재브랜딩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리브랜딩 했다. 재브랜딩 했다라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전과 뭐 똑같은 업무를 하기보다는 더 나은, 좀 더 개선된 그런 업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하튼 좀 더 개선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해서 일단 노스 이스턴 대학 안에는 DEI라는 부서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좀 비슷한 업무는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봐라. 뭐 꼼수 쓰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뭐 변칙 변칙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IT처럼 아예 공식 폐지를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노스 이스턴처럼 약간 변칙적인 그런 정책을 내리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또 미시간 대학교의 그 간호 대학은요, 이 DEI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해서 사실은 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티 컬처. 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DEI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해요. 하지만 간판만 바꿔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컬처로. 자, 참 여러 가지 이제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인데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의 DEI 정책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대학의 꼼수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잘 모르고 내가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여하튼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약간 변칙적인 운영을 하는 대학도 나타나는 등 참 그 여러 가지 지금 작금의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그 MIT의 DEI 정책 공식적인 폐지 발표는요. 미국 내 대학들 사이에서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그 압력과 자금 지원 중단 위협
그리고 일부 주정부의 입법 조치로 인해서 이 공립대, 특별히 이제 공립대학들을 중심으로 DEI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다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이제 조만간 더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일부 사립대학들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명칭 변경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DEI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시도 그렇게 노스 이스턴 대학이나 미시간 대학 간호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이 문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과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는 게임은 이제 사실 시작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예고한 후에 그 관세율을 좀 낮춰주고 이런 게 이제 몇 번 반복됐잖아요. 그런 협상 방식을 거듭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빗대서 뉴욕 월가에서 하나의 신조어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어떤 신조어냐?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타코 트레이드에 관련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아주 화를 많이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 많은 분석가들이 타코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질문을 한 기자를 딱 쳐다보더니 또 그런 못된 질문을 하고 있네 라고 그 기자한테 화를 내면서 잘 들어요. 그런 걸 바로 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 이제 반박한 거죠. 자, 여하튼 타코 트레이드라는 신조어를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타코는 잘 아시죠? 우리가 먹는 그 멕시칸 타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펠링은 같습니다만은 지금 말하는 이 신조어에서 그 타코의 뜻은 다릅니다. 타코의 뭐 스펠링은 우리 먹는 타코도 그렇습니다만은 TACO잖아요. 그런데 이 신조어는 여기서부터 탄생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Trump always chickens out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ACO. 트럼프는 언제나 항상 겁먹고 뒤로 물러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자만 떼어서 그렇게 만든 신조어인데 자, 뭐 타코는 그렇고 타코 트레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트레이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 고율 관세로 위협을 한 뒤에 물러서고 또 그다음에 또 고율을 때리고 물러서고 이거 반복하는 탓에 더 이상 이제 그의 말을 따라서 어떤 주식 거래, 트레이딩 이런 거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딩, 주식 거래나 하고 그런 것을 이제 타코 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말 때문에 막 이리 몰렸다가 저리 몰렸다. 그런 뭐 트럼프의 말만 바라보면서 주식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월가의 분석가들이 최근에 쫙 분석해 보니까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타코 트레이드. 하지마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복되는 그런 걸 이제 좀 빗대는 비아냥하는 그런 신조어기는 한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그 취임한 이후에 그 새로 부과를 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다가 뭐 낮췄다가 부과한다 그랬다가 뭐 유예한다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 거를 분석해 보니까 한 50회 정도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50회 그렇게 반복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입만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 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런데 기자, 당신 잘 들어. 그러면서 내가 유럽연합에 최초로 50% 관세를 때렸고 그러자 유럽에서 그들은 즉시 나한테 연락하면서 지금 당장 만납시다 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라면서 이런 걸 갖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높은 숫자를 먼저 제시한 뒤에 조금 살짝 낮추어지는 그런 게 바로 협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요 말은 좀 안 붙였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좀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로 그 말 때문에 또 말 트집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나오자 그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을 만들어낸 월가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맞대응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팔아봐라, 바로 그거다. 본인 스스로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말도 안 되는 높은 숫자를 제시한 뒤에 살짝 낮추어주는 그게 협상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어떻게 매기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높은 걸 때려버리고 조금 있으면 낮춰주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러니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처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느냐. 그죠? 조금 기다리면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제 본인이 말한 대로 낮춰줄 텐데 뭐 야 기다려봐. 다들 이제 이럴 것 아니냐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말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 말싸움 자체가 정말 치킨 게임 같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꼬리 잡는 건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마지막에 뒤에 붙인 그 말은 조금 좀 꼬투리 잡기 좀 쉬운 그런 말을 괜히 붙이지 않았는가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게 바로 협상의 기술이다라는 정도에서 좀 끝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높은 숫자를 꽝 때린 다음에 살짝 낮춰주는 거 그게 바로 협상이다. 이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굳이 왜 했나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 그 인사이드 스토리를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타코 트레이드 전해드리다가 인사이드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글로벌 관세 전쟁이 또 한 번 좀 경랑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호 관세를 무효다라면서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곧바로 뭐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그 충격파를 던진 이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 이것은 당분간 이 폭탄의 뇌관은 작동이 좀 멈추게 됐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세 정책이 당분간은 좀 법원에 의해서 동력을 좀 상실했다. 휴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어떤 법적 다툼이나 이것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행정부가 항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대신에 다른 어떤 변수, 편법 이런 걸 쓸 겁니다. 상호 관세라는 건 뭐냐? 제너럴하게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 얼마 때리고 또 중국은 뭐 우리 얼마 때리고 이제 그걸 제너럴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상호 관세. 이건데 모든 품목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A, B, C 요거는 관세 안 매기지만 뭐 EFG 요거에는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 요거는 상호 관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 품목별 관세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상호 관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인 다툼은 다툼이지만 그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법원이 그랬어? 그럼 우리는 상호 관세 말고 품목별 관세로 가지 뭐. 그래서 요렇게 품목별 관세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난감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식으로 품목별 관세로 갈 수 있고 그거는 뭐 지금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는 그 외에 다른 그 외적인 어떤 그 제재나 압박 이런 걸 좀 더 심하게 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현재 그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는 뭐 국제 경제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무역 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정책과 그 이민 정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요즘 뭐 다른 나라에서 좀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을 그전보다는 좀 기피하고 있는 게 숫자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옥스포드 이카노믹스는요, 올해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지출이 8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추산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갈래다가 난 안 가요 뭐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대비 약 한 5% 감소한 수치고요. 미국 방문 외국인 수는 한 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85억 달러 손해볼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안보, 국경 보안 문제와 또 오랜 동맹, 뭐 예를 들어 뭐 유럽의 그런 나라들 또는 뭐 캐나다 이런 오랜 동맹에 관한 그 관세 정책 등이 미국 여행을 생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친 거는 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요, 그 지난달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달 기준 오는 7월까지 미국행 항공권 예약 그 내용을 보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행객들이 미국 대신에 다른 여행지를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캐나다 지역의 사람들의 그 미국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서요. 이 지역의 그 미국행 항공권 예약은 더 심하게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인의 경우에는 미국행 항공권 예약 감소가 한 10%. 근데 이것만 해도 양반. 캐나다가 제일 심해요. 캐나다인의 미국행 여행권 항공 예약 감소는 무려 33%나 감소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미국 갈래다가 나 안 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관세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그 인적 교류 영역으로 활짝 확전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이제 뭐 무역 또는 뭐 경제 분야인데 이게 그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적 교류 이쪽으로도 지금 확산될 전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그 성명을 통해서요,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뭐 조건을 강화하겠다 이게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소 대상에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학생 또는 핵심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뒤에 학생인 건 공통적이지만 앞에 뭐 중국 공산당과 관련돼 있는 이거는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친구는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는 걸로 우리는 의심돼. 그러면 안 준다라는 것이죠. 그 판단은 전적으로 미국이 하는 겁니다. 자, 아울러 이제 루비오 장관의 성명은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접수될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자 관련 기준을 더 센 것으로 개정하겠다, 바꾸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중국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마찬가지 그리고 일반 민간인 마찬가지 강화된 센 정책을 들이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거죠. 중국 학생들도 잠재적인 중국 스파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미국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높은 지식, 고도의 기술, 뭐 산업이나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우리 미국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기술과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중국 학생들을 미국으로 들이는 것을 매우 공격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중국도 비슷한 그 유형의 소위 맞불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건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핵심적인 인적 왕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중국도 이제 똑같은 조치를 취할 때 그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미국 유학생에 대한 그 사이즈는 얼마냐?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미국 국적의 유학생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은 2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 중국이 뭐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양국 국민들의 그 상대국에 대한 정서가 한층 더 나빠질 것, 요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그 자존심과 또 국내 정치적인 이해 이런 것도 물론 걸려 있습니다. 이런 그 양국 간의 갈등의 전선은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유학생 차단 조치, 비자 심사 강화 조치 등등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이제 뭐 무역, 경제 차원만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국민 감정적인 이런 면에서도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 라면서 CBS 뉴스를 소송을 했습니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CBS 측에서 지금 딜이 들어와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1,500만 달러 줄 테니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뭐 놀랬다기보다는 좀 매우 이례적이다,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언론사가 이렇게 먼저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뭐 CBS가 잘했나 못했나 그걸 떠나서요. 자,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답이 갔습니다. No,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끝까지 가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액수가 너무 적어. 이겁니다. 1,500만 달러 제시했는데, 액수가 너무 적어. 2,500만 달러면은 받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카운터 오퍼가 갔습니다. 자, 뭐 여하튼 이번 소송의 발단은요. 지난해 대선 직전에 그 CBS 뉴스의 그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있죠. 60 Minutes. 그러니까 60분. 딱 60분,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딱 60분 동안 그 가장 그 핫한 이슈의 그 인물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전국적으로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60 Minutes에서 민주당의 당시 카멀라 해리스 그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일부 내용을 편집해서 방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BS가 합의하자라고 1,500만 달러 제시, 트럼프 측에서는 no, 2,500만 달러 주면 생각해 볼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CBS가 합의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놓고 보면 CBS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긴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 언론사들이 보통 이제 내용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해도 웬만하면 합의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요. 그리고 또 사실 합의하지 않아도 그 미국의 아주 그 포괄적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매우 광범위한 그런 소위 말하는 우산, 엄브렐라 아래에서 언론사가 좀 뭐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언론사가 이제 웬만해서는 먼저 합의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BS는 그 합의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나름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라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매우 이례적이지만 CBS가 자체적으로 쭉 분석해 본 결과 편집국 담당자, 보도 책임자, 담당 진행자, 뭐 담당 PD 또는 그리고 사장, 그리고 이제 법률 그 전문가, 자문 법률 변호사들 다 데려다 놓고 회의한 결과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딜하자. 나중에 가서 더 크게 두드려 맞기 전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석도 가능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가면 뭐 언론사가 질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법적으로 계속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법적 분쟁 외에 다른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 제재를 아주 막강한 이 트럼프 행정부 연방 정부로부터 또 다른 어떠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CBS가 좀 두려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기를 거부해온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그 장거리 미사일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밝혀서 아주 그 이례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독일이 우크라이나한테 내가 미사일을 그냥 직접 주는 거 말고 내가 니네 나라에서 니네들끼리 그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기술을 제공해 줄게. 이겁니다. 이게 더 큰 거죠. 그냥 미사일 몇 개 주는 것보다. 독일의 그 메르츠 총리는요, 이 독일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양국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자체 생산을 위한 MOU 체결에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바깥의 군사 목표물을 상대로도 온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의 그 사정거리 제한도 없는 그런 기술을 주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독일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정거리 제한 없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될 경우에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갖추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돕고 있지 않다라는 유럽 쪽에서 그런 여론이 커지면서 독일이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스위스 알프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요, 엊그저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한 마을을 빙하가 뒤덮어 버렸어요. 이 사고로 남성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오, 한 마을을 완전히 뒤덮었는데 어떻게 한 명만 실종됐어? 그건 정말 다행인데 그건 선제적으로 대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스위스 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암석으로 인해서 먼지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하늘로는 먼지가 올라가고 땅으로는 빙하가 쏟아져 내리면서 뒤덮고 현지 언론은 이 지역 마을의 약 90%가 무너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최근 빙하가 붕괴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약 300명의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전부 다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고 마침 무슨 일인지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거길 다시 돌아갔던 주민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주민 한 명은 지금 안타깝게도 실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300명이 되는 주민들이 미리 대피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스위스라는 나라 뭐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나라로 잘 알고 있고 구독자님 또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위스 여행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가장 많은 빙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하지만 전체 빙하의 지금 한 4% 정도가 사라지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스위스의 빙하가 지금 계속 녹아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스위스 정부가 상당히 지금 걱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의 대선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그 영상 보시는 시간에 따라서 사전 투표가 끝난 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틀 정도 하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 영상 보시는 시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토요일부터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한국 시간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제 시간이 빠르니까. 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한국 시간 29일요. 시민들은 봄볕 더위에 아주 긴 대기 시간까지도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위와 긴 기다림 그런 것도 다 불구하고 긴 줄에 쫙 서서 기다리다가 한 표 한 표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줬습니다. 직장인이 밀집한 그 서울 곳곳에서는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가 지나자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서 다들 투표로 나오는 거죠. 여의도 이 주민센터 앞에는요. 직장인이 몰려들면서 200m가 넘게 줄이 쫙 이어지는 그런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직장 동료들과 이제 수다를 떨면서 가다가 아참 투표해야지 그래서 줄을 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 역삼 일동 주민센터 또 사직동 주민센터 등등에서는 낮 12시가 되자 즉 점심시간이 되자 그 300여 명의 직장인이 쫙 급매 순식간에 줄을 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뭐 완전한 여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국이 섭씨로 한 25도 낮 기온이 되면서 조금 예년보다 좀 더운 그런 낮 기온이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에 손선풍기 동그란 거 있죠 손선풍기를 들고 이제 바람도 쬐면서 또 뭐 아이스 커피를 들고 좀 마셔가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제 점심시간에 나와서 줄을 서서 투표하려고 있으니까 그거 투표하고 들어가면 점심시간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밥을 굶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사갖고 그 줄을 서서 손에 들고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샌드위치 다 먹으니까 뭐 그때쯤 이제 줄 끝났죠? 투표하고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투표 열기가 뜨겁다라는 그 상황인데요. 어떤 그 시민은 이제 투표하러 갔더니 거기 투표 이제 관계자가 이랬습니다. 아유, 어떡하죠? 한 1시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런 사무원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면서 줄 맨 끝에 가서 딱 줄을 서는 그런 멋진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20대라고 밝힌 한 유권자는요, 45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투표를 마쳤습니다. 라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생각에 아주 기분이 뿌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한국 얘기였고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 잠깐 해야죠. 재외국민 투표, 이제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 내용 잠시 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 소식을 마감할까 합니다. 자, 재외국민 투표율은 79.5%였습니다.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사상 역대 최고의 투표율입니다, 이게. 재외국민 투표라는 게 이제 도입된 이후에 최고의 투표율 79.5%를 이번에 보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자 197만 4,375명, 197만 인명 이상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자,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인데, 이제 재외국민 투표는 이제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97만 명 중에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은 25만 8,254명. 근데 이건 뭐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등록한 유권자 25만 명 가운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20만 5,268명. 그래서 약 8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투표한 사람이 10만 2,644명, 미주, 이곳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제 미주 대륙에서 투표한 사람이 5만 6,779명, 유럽 지역에서 투표한 사람 37,470명,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5,902명,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2,473명 투표를 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모국을 위해서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그 20만 명이 넘는 그분들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박진감 넘치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뉴스가 굉장히 많은 또 뉴스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핫한 뉴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미국 쪽의 시간으로 본다면 월요일 한국의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미국 쪽의 시간으로 본다면 월요일 밤이나 뭐 화요일 새벽쯤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LA 시간으로는 오전 8시에는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 라디오 서울 1650이라는 LA에 있는 AM 방송국, 라디오 서울이라는 방송국 유튜브 채널 라디오 서울 1650. 그 유튜브 채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는 생방송으로 저와 함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마칩니다.